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풍요로운 세계화 시대가 사실은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서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피터 자이안의 책 각자 도생의 세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그리고 왜 끝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 물건을 사고 또 전 세계 어디서든 만든 부품으로 조립된 스마트폰을 쓰는 이 모든 거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약속 하나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는 안전하다. 거대한 배들이 해적 걱정 하나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굴러가게 만든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켜온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제는 못하겠다 선언해버리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원본 자료를 분석한 사람조차 솔직히 등골이 오싹했다고 할 정도예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그 논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탄탄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글로벌 시스템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맺은 아주 거대한 거래의 결과물입니다.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자유진영 앞에 나타난 거대한 벽이 있었죠.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모든 글로벌 전략은 딱 하나, 저 막강한 소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거래가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최강 미 해군으로 전 세계 바닷길 안전을 책임질게. 그리고 너네가 만든 물건 우리가 다 사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소련에 맞서서 우리 편에 서. 바로 이 거래 덕분에 전장에서 졌던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심장에는 당연히 달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금이 다 미국으로 쏠리면서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됐죠.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죠. 자, 이 부분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과의 고리가 끊겨서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뻔했던 달러를 구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이런 딜을 한 거죠. 우리가 당신네 왕가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대신 앞으로 모든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 이 거래 하나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구해야만 하는 파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달러의 힘이 오히려 더 막강해진 거죠. 그런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시스템에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이 엄청난 거래를 시작했던 이유들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바로 이 숫자, 1991년. 소련이 무너진 해죠. 미국이 그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전 세계 바다를 지켜주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공동의 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순간입니다. 근데 공동의 적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미국 내부 사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이젠 중동 석유가 없어도 되는 에너지 독립국이 됐고요.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딱히 이득도 없는데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중국이나 독일 좋은 일만 시켜줘야 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해외에 의존하는 마지막 핵심 부품, 바로 반도체마저 자급자족이 되는 순간 미국은 언제든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릴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고 바다에서 손을 떼버린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셧다운은 그냥 순찰이 좀 줄어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유무역의 종말을 의미해요. 당장 소말리아 앞바다 같은 곳에 해적들이 다시 들끓고 배를 한번 띄우려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뛰댔죠. 그럼 누가 배를 띄우겠어요? 결국 우리가 알던 글로벌 공급망은 그대로 멈춰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는 나라, 아니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나라의 조건은 뭘까요? 이 책에서는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나라의 힘을 유지시켜줄 인구. 자, 그럼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미래의 승자가 될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다를 겁니다. 유럽의 의외의 승자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늘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렸던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와 해외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죠. 반면에 프랑스는 지리적으로도 안전하고 풍부한 농산물과 원자력 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인구 구조도 상대적으로 건강하고요. 한마디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조건들을 다 갖춘 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미국이 떠난 바다에서 스스로의 무역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반면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예상 밖의 승자는 바로 터키입니다. 비유가 아주 재밌는데요. 바닷길이라는 고속도로가 막히면 사람들은 결국 옛날 대관령 넘듯이 육로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의 길목, 그 휴게소 역할을 터키가 다시 독점하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나라들은 어딜까요? 이 나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결정적인 문제, 바로 인구입니다. 바로 이 인구 구조가 앞으로 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젊은 층이 탄탄한 피라미드 구조는 계속해서 소비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죠. 하지만 중국, 독일,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는요, 소수의 젊은이들이 거대한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연금이 좀 부족하겠네? 이 정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일할 사람도 물건을 살 사람도 사라지면서 나라의 내수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피하기 힘든 위기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두가 사이좋게 연결됐던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한번 각 나라가 가진 본연의 조건, 즉 지리적 위치와 자원, 그리고 인구 구조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이처럼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래의 지도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